아니, 독일이 세계 1위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전혀 아니었어. 내가 알던 독일은 정말 말도 안 돼. 한국은 알고 보니 독일보다 훨씬 선진국이었어. 최근 방송에서 외국인들이 놀라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치과 때문인데요. 외국에서는 고난도 수술로 일컬어지는 임플란트나 사랑니 발치를 조그만 동네 치과에서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사랑니를 뽑지 않았다가 100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독일 여성의 경험담입니다. 그녀는 한국보다 못한 독일 치과의 수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감동의 모든 것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일인이지만 현재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20살 추베르예요. 요즘 독일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요. 한국 음악이나 드라마가 화제가 되면서 저 역시도 한국 문화가 궁금해졌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한국이 독일보다 인터넷이 발달되어 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편의성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잘 나타나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을 꿈꾸게 되었고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새로운 도전이 하고 싶었습니다.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독일에서 접할 수 없는 편의시설도 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해 한국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죠. 한국에 처음 와 놀란 건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건 일부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몇 시간에 한국의 모든 걸 담아내긴 어렵겠죠. 왜냐면 한국은 놀랄만한 발전을 한 나라로 독일 도심에서 보지 못한 시스템을 갖춘 곳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독일도 워낙 주가 많아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있을 수 있죠. 그 말인즉슨 독일에 살아도 독일 사람들은 독일의 편의성 또는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도시의 모든 편의시설은 한국에 발을 디딘 저 같은 외국인도 충분히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특히 놀라웠던 점은 버스 정류장의 의자였어요. 제가 한국에 간 건 새로운 봄 학기가 시작되기 전 겨울이었거든요. 겨울은 상당히 추워서 자동차가 없는 저는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해야 했어요. 물론 지하철을 타면 도심의 지하를 가로질러 가기 때문에 추운 바람과 싸울 걱정은 없죠. 하지만 한국의 모습들을 눈에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버스를 타고 한국 도시를 구경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매서운 바람이 불어도 몸을 웅크린 채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있었지만 엉덩이가 시릴 것 같아 시도하지 않았죠. 한국인들이 앉아 있어서 속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스테인리스로 이루어진 의자는 겨울이면 찬바람에 그대로 노출되어 얼음처럼 차가울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 듯 앉아서 스마트폰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채 어느 날 한번 앉아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잠깐 앉아보고 빠르게 일어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긴장한 채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전기 코드가 꽂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따뜻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얼음같이 차가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면 추운 겨울에 한국엔 따뜻한 의자가 버스 정류장에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여유가 생겨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게 되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은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본 적 없기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할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바로 한국 치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독일은 모든 의료기술이 뛰어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죠. 반면 한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케일링이었죠. 독일은 스케일링같이 간단한 치과 진료도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해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 자주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니까 여행 중에도 치과를 일부러 들르는 독일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한국으로 유학 간다면 꼭 치과에 가야 한다고 수첩에 적어놨습니다. 마치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처럼요. 그래서 한국 대학이 개강하고 대학교 생활도 익숙해질 무렵 동기들에게 물어봐.
괜찮다는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누웠는데 독일과 다르게 1인실로 구분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대학병원처럼 큰 병원도 아니었고 대학교 앞에 있는 개인 병원이었거든요. 스케일링을 받고 치과 의사의 검진이 있었죠. 치과 의사는 오른쪽 안쪽에 사랑니가 심각하게 누워 있어서 뽑는 게 좋다고 말해줬어요. 혹시 지금 뽑을 거냐는 말도 덧붙였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지냈거든요. 혹시 충치가 보이냐고 물어봤어요. 치과 의사는 그런 건 아니지만 신경과 인접해 내버려두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전 놀랐어요. 신경과 근접해 있다면 위험한 거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제 물음에 한국 치과 의사는 위험한 건 맞다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듯 말하는 치과 의사와 다르게 제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간혹 독일의 신문기사에서 치과 진료 중 신경을 잘못 건드려 장애가 생긴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독일도 아니고 한국에서 치과 진료를 받아 이상이 생긴다면 이후 상황은 상상이 어려울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뽑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자 독일에 계신 부모님이 보고 싶었어요. 학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국에서 머물렀더니 고향집이 그리워진 거죠. 독일에서 여름방학을 보낼 생각에 비행기를 타고 독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착한 날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자마자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오랜 시간 비행을 한 탓인지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긴장을 했는지 전에 없던 치통도 느껴져 쉬고 싶었어요. 신경성이라 생각했던 저는 진통제를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아침이 되자 전보다 더 심한 통증을 느꼈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동네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다녔던 치과인데 한국에서 뽑으라는 말을 들었던 사랑니가 문제였어요. 크기가 커지면서 신경을 눌러 통증이 심해졌고 뽑지 않는 이상 통증은 계속될 거라는 아찔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장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기분 나쁜 지끈거림이 계속되는 걸 참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독일의 동네 치과 의사는 저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 어렵고 수술 장비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죠.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소견서를 써준다고 했지만 상황상 그건 어려울 것 같았어요. 진료를 예약하고 검진을 또 받아야 하는데 뽑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이상은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동네 치과로 갔습니다. 한국에선 동네 치과에서 발치가 가능했기에 독일도 발치가 가능한 동네 치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의료기술이 뛰어난 독일인데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몇 군데를 더 갔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동일했어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큰 수술이 필요한데 장비 부족과 마취과 의사가 별도로 없어 위험하다는 거였죠. 저의 소식을 들은 한 친구가 자신이 사랑니를 뽑았던 치과를 추천해줬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 조금 멀었지만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싶었던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죠.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도 잠시 전 가격을 듣자마자 뽑지 않고 치과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100만 원의 돈이 필요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오가도 100만 원의 돈이 들지 않아요. 하지만 독일에서 사랑니를 뽑으려면 그만큼의 돈은 있어야 했죠. 돈 때문에 놀라서 치과를 나왔지만 이내 독일 치과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동네 치과에서도 충분히 뽑아주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하지만 독일 동네 병원들은 하나같이 위험하다며 수술을 거부했죠. 단 한 군데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비용이 무려 100만 원이었습니다. 도무지 독일에선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빠르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독일에서 한 달 반의 방학 기간을 모두 보내고 한국으로 왔어야 했는데요. 치통이 생기는 바람에 지체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죠. 사랑니로 인해 발생한 통증은 약을 먹어도 듣지 않았고 한국 치과에서 말하길 치아가 성장하며 다른 치아를 밀면 구강 구조도 변할 수 있다고 전해졌거든요. 그 말이 생각나 지체 없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치과로 향했어요. 치과에 도착했지만 사실 걱정 반 기대 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자신감 있던 한국 치과 의사는 정말일까?
하는 걱정이 그제서야 든 거죠. 정말 사랑니를 뽑을 수 있냐고 재차 물었어요. 한국 치과의사는 웃으며 자세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물론 한국 치과에서도 신경을 누르는 사랑니 발치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요. 그건 치과 내에서도 전문 분야가 나뉘기 때문인데 다행히 제가 갔던 치과에는 관련 전문 치과의가 있었나 봐요. 모든 걸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지만 어쨌든 적임자가 있다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물어봤죠. 우선 구강 코트를 촬영해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상담을 해준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세심하게 알려주는 모습들이 저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충분했죠. 코트 확인 결과 신경을 누르는 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뽑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마취 후 10분 정도면 될 거라는 답변을 들었죠. 그 정도 시간이라면 당장 뽑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취과 전문의도 있냐고 물었죠. 한국 치과의사는 웃었어요. 전신 마취가 아니라 잇몸에 마취 주사를 놓는 거라 그 치과의사가 직접 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저는 좀 의아했어요. 독일 치과에선 마취과 전문의가 없어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정말 한국 치과의사가 사랑니 주변으로 마취 주사를 놓았고 몇 분 후 전 감각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가 사랑니 발치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간단히 끝날 줄 몰랐어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입안으로 의사의 손놀림이 화려했어요. 잇몸을 자르는 것도 같았고 잇몸 속에 치아를 부수는 것도 같았죠. 그러더니 밭에서 물을 뽑는 것처럼 몇 번 힘을 주고 뽑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마취된 상태라 통증을 느낄 수 없었지만 한국 치과 의사의 행동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다 끝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당황했죠. 이렇게 쉽고 빨리 끝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거지를 물고 치과를 나오면서 독일에서 뽑지 않은 게 다행이라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국에선 5만 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이렇게 쉽고 빨리 뽑을 수 있는데도 위험하다고 거절했던 독일 치과 의사들이 하나 둘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요구했던 독일 치과 의사 얼굴도 떠올랐죠.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 치과 의사는 나쁜 사람이었네. 라고 작게 소리내고 말았답니다. 한국은 스케일링만 저렴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사랑니만 뽑았을 뿐인데 한국 치과 기술이 아주 뛰어나고 저렴한 비용에 안전하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사랑니를 발치하고 3일 정도 지났을 때 독일에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랑니 발치가 가능한 독일의 치과를 알려줬던 친구죠. 그 친구도 그 치과에서 발치했다는 경험담을 전하며 앞으로 한 달은 고생할 거라고 걱정돼서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한국으로 가 걱정되었는데 그 이유가 사랑니를 발치하기 위함이라는 걸 제 부모님께 전해 들은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사랑니를 뽑고 한 달을 고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자 친구가 아직 사랑니를 뽑지 않아 모르니까 하는 소리라며 붓기도 심하고 염증이라도 생기는 날엔 통증으로 더 고생할 수 있다고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사랑니를 뽑은 후 한 달이 다이어트하긴 최고의 기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저에게 통증으로 식사를 잘 못하니 자연스럽게 살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더해주었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웃음이 나더라고요. 독일 친구는 제가 전화를 받을 때 아무런 불편함 없이 통화하니까 사랑니를 아직 뽑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을 끊어서 미안하다는 말로 이미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사랑니를 뽑았다고 전했어요. 그러자 오히려 친구가 미안해했습니다. 사랑니를 뽑아 잇몸이 많이 부었고 많이 불편할 텐데 눈치채지 못하고 자꾸 말을 걸었다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사랑니를 뽑은 지 2일 정도 지났는데 통증도 거의 없어서 뽑은 걸 잘 모르겠다고 말했죠. 일주일 지나 실밥을 뽑으러 오랬는데 사실 이 상태면 집에서 내가 잘라도 될 것 같다며 걱정하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 농담도 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정말 놀라하며 물었어요. 정말 사랑니를 뽑았냐고요. 고작 2일밖에 안 됐는데 붓기도 없고 통증도 없다고 몇 번이나 물었는지 저도 모르게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지 오히려 반문했을 정도입니다. 그러자 친구가 민망한지 웃었어요. 사랑니를 뽑고 한 달간 고생했던 과거가 생각난다면서요. 독일에서 사랑니를 뽑고
고생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한국 여행을 오고도 남았을 거라며 아쉬움을 전했죠. 저 역시 애석하지만 그 말에 동의한다는 말을 끝으로 친구와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왠지 모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대학을 오게 된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구강 코트 촬영으로 알게 된 반대편 아래턱에 매복된 사랑니를 뽑아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매복된 사랑니는 별다른 통증이 있는 게 아니면 굳이 뽑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하지만 언제 또 이상을 보일지 모르고 그때가 만약 지난번처럼 독일에 있는 기간이라면 또다시 긴급하게 한국으로 올 생각을 하니 아찔하더라고요. 분명 독일에선 대학병원에 가라고 할 텐데 독일 대학병원은 정말 실력이 있는 게 맞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국 치과에서 매복된 사랑니도 뽑았어요. 누워있는 사랑니보다 매복되어 시간은 좀 걸렸지만 역시 어렵지 않게 뽑았습니다. 한국 치과 사랑에 빠진 저 벌써부터 독일에 돌아갈 일이 걱정이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치과를 경험한 덕분에 1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사랑니는 인간의 영구치 중 가장 안쪽에 있어서 일반 발치와 달리 상당한 고난도의 치의학적 수술에 해당하는데요. 운 좋게 수직 방향이면 손쉽게 발치가 가능하지만 비스듬하거나 완전히 매복되어 있으면 잇몸을 절개하고 뼈를 갈아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수술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이 독일 여성은 한국에서 실력 있는 좋은 치과 의사를 만난 것 같은데요. 언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치과 의료진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은 이젠 망했네 망했어. 선진국이라는 그 영국이랑 중국도 못한걸. 무슨 수로 한국이 도대체 왜 한국이 인기가 많은지 이유를 모르겠네. 영국에서 온 이 여성은 한국을 보자마자 욕을 해대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이 여성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국제공항에서 승무원으로 일하는 모니카라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경솔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꼽살이 껴있는 덤일 뿐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진보적이지 못하고 발전이 더딘 좁은 땅일 뿐이라고 생각하였죠. 폭설이 내리는 어느 날의 한국을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런던 공항이 위치해 있는 런던에서는 눈이 내리는 게 별 대수가 아니에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만큼 워낙 폭설이 와도 그 지역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폭설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폭설이 올 거니 미리 대비하라는 기상청에 따라 저는 옷을 겹겹이 입고 큰 부츠도 신고 최대한 따뜻하게 하고 나갔죠.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무렵 눈은 이미 몇 센티는 더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은 비행기가 지연될 거라는 안내방송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저는 터미널 창문 너머로 제설차들이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을 치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비행기는 얼음과 눈이 겹겹이 쌓인 채 착륙했습니다. 아무리 폭설이 내릴 거라고 기상청에서 예보를 해도 늘 이런 식이기는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건 선진국에서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저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한국 같은 나라는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겠어 라고 우쭐대며 비웃었죠. 밖에 차가운 비효율적인 대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귀는 우연히 들리는 한 아시안들이 비행기가 지연될 거라는 방송을 듣고 탄식하는 대화를 듣고 있었죠. 저는 당연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온 아시안이지 절대로 한국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런 상황 아니 이보다 더 비효율적이면 난처한 상황에 그 누구보다 익숙해야 할 테니까요. 저는 제설차가 눈을 치우는 것도 한국처럼 인프라와 시스템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 생각했던 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전형적인 풍경일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통이 혁신을 압도하는 나라 새로운 것이 항상 낡은 것을 따라잡는 나라로 상상했습니다. 이 이미지가 너무 선명하고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실제로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영국의 위대함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나라에 왜 굳이 모험을 떠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운명처럼
제 다음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호기심과 함께 제 인식이 너무 냉혹하고 일차원적인 것은 아닌지 작은 목소리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제 가정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리더와 추종자 사이의 극명한 차이를 직접 목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는 내가 영국인이라는 것을 최대한 보여주고 얼마나 다른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다라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어떻게 달랐냐고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한국 공항에 도착할 필요도 없이 비행기에서부터 한국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늘 단정하고 깔끔했고 기내식과 기내 서비스는 나름 괜찮았어요. 그러나 이거로는 영국을 압도할 수는 없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아직 1900년대 머물러 있음을 저 자신에게 증명시키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장면은 제 안심했던 우월감을 깨뜨리기 시작했죠. 공항은 북적거렸고 바닥은 막 기름칠한 듯 매끄럽고 햇빛은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며 하얗고 깨끗한 인테리어를 더 비추었습니다. 이런 건 제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 공항은 제가 익숙해져 있던 혼란스러운 풍경과는 거리가 먼 효율성과 체계성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되는 공항의 고급진 인테리어도 친절한 승무원도 아니었습니다. 막 입국 심사를 하고 있는데 런던에서 막 떠났을 때를 연상시키는 예상치 못한 눈보라가 몰아친다는 갑작스러운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저는 런던에서처럼 지연과 혼란을 예상하며 몇 시간 동안이나 더 기다려야 할 한국인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런던과는 다르게 대응은 너무나도 신속하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하듯 제설차가 나타나 놀라운 속도로 활주로를 정리했습니다. 몇 시간도 아닌 단 몇십 분 만에 공항의 모든 시스템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껏 런던 공항에서 익숙해져 있던 경험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순간 과연 영국이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의문을 품기도 했었습니다. 공항에서 방송을 할 때도 직원들은 한국어만이 아닌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각종 언어로 능수능란하게 방송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인파 중 절반은 다른 나라에서 온 내국인이었습니다. 이토록 한국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교류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외에도 인천공항을 돌아다니며 영국과 제 상상과는 차원이 다른 진보적인 한국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정확하게 일하는 모습은 차분한 효율성의 표본이었죠.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직원들 능숙한 영어로 저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었고 저는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한국은 후진국 아니었어? 왜 이렇게 영어까지 잘하는 거지? 표지판은 명확했고 대기열은 빠르게 움직였으며 많은 인파 속에서도 차분한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모습이 아닌 한국에서 보았던 것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질서가 잡혀 있었습니다. 또 기술적인 발전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국어를 지원하는 안내 키오스크 대화형 지도, 심지어 AI 지원 안내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행객들이 이러한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쉽고 효율적으로 길을 찾는 모습을 경외감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술 통합은 고국의 최신 공항에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공항 주변에는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서양 음식도 충분히 많았습니다. 영국이라면 저녁 9시면 이미 닫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한국은 공항 내에서부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있었고 그곳에는 어댑터, 변환기, 우산 등 없는 게 없었습니다. 물론 가격도 합리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공항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들어서자 활기와 현대성이 넘치는 도시가 펼쳐졌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이용하기 쉬웠으며 어디를 둘러보아도 번성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고 인프라는 인상적이었으며 사람들은 자신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대한민국과는 달랐습니다. 풍부한 유산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보를 분명하게 수용한 존경받을 만한 나라였습니다.
우뚝 솟은 고층 빌딩을 배경으로 고궁이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은 옛것과 새것의 조화를 이룬 사회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원이 다른 한국을 조금 더 탐색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경험 중 하나는 판교의 하이테크 스타트업 허브를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젊은 혁신가들을 만났습니다. 한 스타트업은 가장 빠른 대중교통 경로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인파 규모를 예측해 실시간으로 대체 경로를 제시하는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을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 기술이 일상을 향상시키는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날 저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분주한 아침 출근길의 한복판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수많은 출퇴근 인파 속에서도 모두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가 표시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정중하게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거의 안무에 가깝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일상이 효율성의 춤으로 바뀐 듯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효율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시간 질서 존중을 중시하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모험은 지역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서울의 사려 깊은 도시계획의 증거인 한강을 따라 라이딩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명확한 표지판 공공편의시설은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라이딩은 짜릿했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 디자인이 어우러진 독특한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동대문의 전통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의 효율성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노점들이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상인들은 한 번에 여러 명의 고객을 능숙하게 응대했습니다. 기념품부터 최신 전자제품까지 다양한 상품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무질서한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래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상품과 돈의 교환은 거의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특유의 섬세함이 묻어나는 상거래였습니다. 또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에서 만난 지은이라는 친구의 집에 가보았을 때였습니다. 영국이랑은 다르게 한국은 열쇠를 쓰지 않고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혹은 지문인식, 심지어는 목소리랑 홍채 인식만으로도 보안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열쇠를 쓰지 않는다는 점은 정말 머리를 띵하고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걸 보니 영국이 1900년대에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또 안에서도 현관문 외부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신발을 벗고 들어가 보니 바닥은 온돌로 인해 따끈따끈했고 부엌은 깔끔한 인덕션을 이용했으며 냉장고는 폰처럼 사용할 수 있었고 TV는 한국의 세계적인 브랜드인 삼성으로 폰에서 TV로 미러링하는 것조차 쉬웠습니다. 애플과 비교해보니 이것은 너무나도 확연했습니다. 애플은 미러링이 애플 폰밖에 되지 않고 삼성이나 다른 타 기업의 폰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삼성은 애플이었던 제 폰도 손쉽게 미러링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에피소드를 통해 한국의 효율적인 사회에 대한 감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이테크 혁신의 허브에서 일상의 리듬감 있는 흐름,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전통시장의 활기찬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효율성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념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탐구하던 중 서울에 있는 방탄소년단 팝업 스토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팬들이 자신의 우상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그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인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외국인들도 K-팝에 열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적이는 인파를 헤쳐나가다 보니 제 자신이 압도당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서두르다가 수많은 팬들 사이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죠. 당황한 순간이었고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행히 현지 팬들이 매장 직원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덕분에 지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괴로웠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e스포츠 분야에서는 페이커와 같은 유명 선수들이 출전하는 게임 토너먼트를 방문했습니다. 분위기는 뜨거웠고 관중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게임 문화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처음에는 낯선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처럼 느껴질 정도로 게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열성적인 팬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의 열정과 설명에 매료되었고, 혼란스러움은 한국 문화의 이러한 측면에 대한 동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영화 경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기생충을 보았는데 사실 이는 런던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국 역대 흥행 1위를 차지했었고, 백인이 다수인 영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조차 한국의 기생충 영화를 최고로 꼽았기 때문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영국 영화 매체가 선정한 최고 영화 탑100 안에도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야말로 기생충은 스릴 넘치고도 멋진 영화였습니다. 빈부격차를 적나라하고 과감하게 보여주는 그 표현의 방식은 남달랐어요. 영동에서 한국의 뷰티와 패션 현장을 탐험하는 것은 눈을 뜨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혁신적인 스킨케어 제품에 매료되었습니다. 예전에 멋모르고 중국산 스킨케어를 구매했을 때 성분을 확인하지 않았어서 온 얼굴이 화하게 일어나고 간지럽고 붉은 자국이 한동안 남아있어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이럴까봐 두려웠지만 막상 매장에 들어가니 직원분들은 능숙한 영어로 저희 피부 타입부터 어떤 제품을 써야 하는지 등등 세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판교의 테크 디스트릭트를 방문한 것은 마치 미래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전시된 최첨단 기술은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기술 데모 중 실수로 시제품을 잘못 다뤄 작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당황한 저는 부정적인 반응에 대비했지만 개발자들은 이 사고를 이해해주고 디자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 혁신에 대한 한국의 미래지향적이고 탄력적인 접근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탐험은 한국 전통 문화의 중심지인 전주 한옥마을로 이어졌습니다. 고풍스러운 거리를 거닐며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공공전시관으로 착각하고 개인주택에 무단 침입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곳에 사시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친절하게 집과 한국의 역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치 가이드처럼 그분은 따뜻한 마음으로 한국의 전통차도 내려주셨고 소나무라고 하는 전통식물도 보여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소나무 향은 제 머리를 맑게 해줬습니다. 또한 부산 영화제 활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의 영화적 역량을 보여주는 눈부신 행사였지만 동시에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입장권을 잃어버려 잠시 당황한 적이 있었죠. 새로운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상황을 헤쳐나갔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서 공동체와 지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희 여정은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혁신에 있어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보여주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첨단 기술에 감탄했지만 복잡한 정보에 압도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한 한국 학생이 제게 가이드를 자청하며 혁신을 쉬운 용어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만남은 한국의 우수한 교육 수준과 지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한국인의 의지에 대한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비무장지대 방문이었습니다. 휴전선에 서서 저는 한국의 역사와 현재 진행 중인 도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가 보안요원에게 잠시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원만하게 해결되었지만 한국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둘러싼 복잡성과 민감성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아니, 오히려 직접 보게 되니까 저는 한국에 대한 부러움과 경외심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기술, 세계적인 문화, 효율적인 사회와 능력 등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기술 발전에 대한 경외심과 다양한 개인적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겸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올겨울 다시 한국으로 놀러 갈 거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느꼈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또 얼마나 더 발전이 되어 있을까요? 기대되네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사는 아기 엄마가 테무에서 산 중국 장난감으로 인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극을 겪고 나서 아시아인을 보기만 해도 치를 떨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한국 장난감 회사의 책임자에게서 장난감 제작에 들어가는 성분과 재료를 듣고는 충격받아 까무러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난감 업계에 무슨 비밀을 들었길래 충격을 받은 걸까요?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30살 제니예요. 저는 아버지랑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미국 경찰관이셨어요. 지하철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 9명이 사망했고, 폭탄 테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같이 일하던 후배 경찰이 죽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테러 사건을 보면서 더 집요하게 수사를 하려고 하셨죠. 아버지는 괜찮은 척하려고 하셨지만 밤만 되면 그 후배의 사진을 보면서 우셨어요. 그때 7살이었던 저는 아버지가 왜 자꾸 울음을 터뜨리는지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3년이 채 안 되었을 때 테러 사건이 또 터졌어요. 이전 사건과 유사한 패턴의 폭탄 테러였고 같은 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10년 동안이나 일을 함께 하셨던 선배가 미처 제거하지 못했던 폭탄을 맞았고 그분마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존경하던 선배까지 잃고 나서 한동안 물도 넘기지 못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슬픔에 잠겨 버티지 못하신 건지 돌아가셨어요. 저는 혼자가 되어버렸고 돌봐줄 어른도 없어서 폴리스케어라는 고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은 경찰관으로 일하던 부모님이 돌아가셔 혼자가 되어버린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주는 보육시설이었어요. 미국에는 매년 60명에서 80명의 경찰관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었거든요. 정부는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가정부 등 20여 명의 정규직 직원이 24시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어요. 저 또한 폴리스케어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고 많은 어른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졸업했고 열심히 공부해 뉴욕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했어요. 폴리스케어에서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을 치유했고 그 영향으로 저 같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저는 착실히 대학을 졸업하고 심리상담연구소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라는 직업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제게 딱인 직업이었어요. 제 도움으로 인해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저는 일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인정받는 게 좋았거든요. 밤낮 없이 일에 열중하고 상담을 연구하다 보니 젊은 나이에 부원장 자리까지 제안을 받았어요. 성공이 제 삶의 이유인 것처럼 살았고 일에만 몰두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상담에도 전혀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배우였고 눈앞에 보이는 환각 때문에 무대에 계속 못 서고 계신다고 했었죠. 상담을 몇 차례 하시더니 이러다는 후배들에게 배역을 빼앗긴다고 소리치면서 감정이 격해지셨어요. 그 환자분이 난리치시는 걸 듣고 저는 순간 다 포기하고 싶고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딸 피치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5년 된 남편과 정말 기뻐했죠. 남편은 제가 일에 너무 치여 사는 것 같다면서 집에 있으면서 육아를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주변 친구들은 독박 육아를 하려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지만 저는 홀린 듯이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웃긴 사실은 육아가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기가 새벽 3시에 울며 저를 깨워도 편식을 하며 음식을 내팽개쳐도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버리고 죽음을 선택한 부모님에게 복수하듯 보란듯이 잘 사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일에도 그렇게 집착한 것 같고 상담사라는 직업을 할 만큼 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증명하려 한 것 같았어요. 상담사라는 직업을 좋아하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저는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보란듯이 키워낼 거라고 다짐했죠. 저는 뉴욕에 있는 제 아파트 아늑한 거실에 앉아 3살 배기 딸 피치를 품에 안고 있었어요. 책상 램프가 은은한 빛으로 방을 비추고 있었죠. 피치의 이마 위로 흘러내린 곱슬머리를 살며시 쓸어넘기면서 제 얼굴에는 걱정으로 가득 찬 주름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피치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던 사건이 일어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피치는 중국에서 만든 인기 장난감인 동물 얼굴이 그려진 다채로운 스트레스 볼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그 장난감은 중국 대형 쇼핑몰 테무에서 시킨 장난감이었어요.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의 대표 쇼핑몰이었기에 믿고 구매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장난감 때문에 피치가 호흡곤란을 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으로 딸을 급히 데려가 의사들이 진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두려움이 제 심장을 움켜쥐었어요. 진단 결과는 정말 끔찍했어요. 그 장난감에는 위험한 수준의 유해 화학 물질이 들어있었고 피치가 노출되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중국은 물론이고 아시아권 나라들의 물건은 모두 좋지 않다는 편견이 생기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피치의 작은 손을 잡고 그녀의 쾌유를 기도하면서 저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아이의 기쁨과 위안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난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품에 안긴 피치가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더 이상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제품들이 안전한지,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밤에 피치를 재워주고 잘 자라고 입맞춤한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답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품 안전 기준과 규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뜻밖의 곳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한국이었죠. 같은 걱정을 하던 부모들의 글을 읽으면서 자신들이 아이들을 위해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조사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죠. 규제가 느슨하고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엄격한 제품 안전 기준과 철저한 테스트 절차로 유명했어요. 정부는 한국 품질인증 KC마크를 만들었는데 이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부여되더라고요. 장난감부터 가전제품까지 KC마크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믿음의 상징이 되었죠. 그러다가 한국 장난감 회사에서 소비자와 안전성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는데 그 모집 공고를 보다 홀린 듯 지원했던 게 합격했다는 메일이 왔어요. 저는 놀랐죠.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책상 위 액자 속 사진을 힐끗 바라봤어요. 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저와 피치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해야 할 일을 깨달았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안심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싶어졌어요. 한국 여행을 가는 건 덤이었고요. 분비는 인천공항을 나서자마자 서울의 상쾌한 공기가 절 맞이했어요. 낯선 냄새들이 섞여 있었고 멀리서는 활기찬 도시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죠. 깊게 숨을 들이쉬며 긴장된 속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선입견 외에는 이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상태로 지구 반대편에 홀로 서 있었거든요. 항상 동아시아 특히 중국산 제품에는 경계심이 있었어요. 오염된 식품이나 위험한 장난감에 대한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들어왔거든요. 근데 피치랑 그 유해 장난감 사건 이후로 충격을 좀 받았어요. 더는 그냥 외국 제품을 피할 순 없겠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제품 안전 문제에 접근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죠. 엄격한 규제와 품질에 대한 의지로 유명한 한국이 출발점으로 제격이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가는 동안 공항의 깔끔함과 효율성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안내판도 외국인인 제가 보기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웠고 마주친 직원들도 다 친절한 미소로 영어를 구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정신없고 압도적인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죠. 호텔까지의 택시 승차도 놀라웠어요. 친절한 눈빛에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로한 기사 아저씨께서 저를 영어로 반겨주시고 재빨리 제 짐을 깨끗한 택시에 실어주셨거든요. 복잡한 도로로 차가 접어들자 절로 창밖을 넉놓고 바라보게 됐어요. 도로는 잘 관리되어 있고 깔끔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제가 아시아 도시들과 늘 연관지어 생각했던 정신없고 불규칙한 운전은 찾아볼 수가 없었죠. 푸르른 공원 끝없이 펼쳐진 가게와 식당들로 가득한 현대적이고 활기찬 대도시를 보게 됐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질서정연했고 보행자들은 횡단보도에서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운전자들은 신호를 준수하고 있었죠. 거의 초현실적이었어요. 미래지향적 유토피아에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서울만의 작은 특징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높다란 아파트 건물들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들 군침 도는 냄새를 풍기는 화려한 길거리 음식 가판대들. 그리고 말끔한 교복을 입고 손을 잡고 걸으며 깔깔 웃고 수다 떠는 아이들. 무리까지 동서양 새 것과 낡은 것이 매력적으로 어우러진 모습이었죠. 어느새 우리는 절제된 디자인의 현대적 건물인 제 호텔에 도착했어요. 기사 아저씨는 짐 내리는 걸 거들어 주시고 따뜻한 미소와 약간의 목례로 작별 인사를 건네셨죠. 처음에 회의적 시선이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만약 한국 사람들이 다 그분처럼 친절하고 정이 넘친다면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는 외관만큼이나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천장 폭신한 가구 차분한 회색과 파랑 색감이 인상적이었죠. 활짝 웃는 젊은 여직원분이 완벽한 영어로 절 맞이하시고 재빨리 체크인을 끝내주시더니 공손한 목례와 함께 눈길을 건네주셨어요. 제 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타는 내내 이번 여행이 정말 시야를 확 트이게 해 줄 경험이 될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벌써 매 순간 제 기대를 뒤엎고 있었고 제가 이곳에 온 지는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이 도시가 제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안겨줄지 궁금해졌죠. 긴 비행에 지친 몸에 제 방은 반가운 오아시스 같았어요. 편안한 침대 조직한 욕실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 뷰까지 잠시 몸을 추스르고 필수품 몇 가지를 푼 다음 호텔 주변을 둘러보러 나가기로 했죠. 거리는 가까이서 보니 훨씬 흥미로웠어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오가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일회 명품 가방을 맨 세련된 젊은 여성들 중요한 회의에 급히 향하는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 지혜로 가득한 얼굴로 손을 잡고 한가롭게 산책하는 노부부까지 다양했어요. 걷는 내내 흥분과 호기심이 제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상점 쇼잉도 길거리 간판 스쳐 지나가는 대화 하나하나가 제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에 대한 단편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더 배우고 싶었고 이 매력적인 문화에 푹 빠져보고 싶었어요. 제가 늘 믿어왔던 고정관념 너머를 보고 싶기도 했고요.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 카페와 서점 사이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작은 장난감 가게를 발견하지 못할 뻔했어요. 화려한 쇼윈도 진열장에 무언가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고 어느새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고 있더라고요. 그 가게는 장난감의 보물창고였어요. 인형 액션 피규어, 블록 등등이 빼곡히 들어찬 선반들이 눈에 띄었죠.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거의 모든 제품에 KC 마크가 크게 부착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단순한 녹색과 흰색 원 안에 KC라는 글자가 새겨진 독특한 로고는 제가 조사를 통해 알게 된 안전과 품질의 상징이었거든요. 통로를 둘러보면서 장난감의 다양성과 장인 정신에 감탄하던 중에 안도감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이런 작은 동네 장난감 가게조차도 KC 인증 제품만을 판매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 제가 읽었던 엄격한 규제와 철저한 검사가 그저 종이 위의 말뿐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가게를 나왔지만 새로운 호기심과 의지가 생겼어요. 한국의 제품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알았지만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공장 시험소 규제기관을 찾아가 보고 전문가와 학부모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나라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불안과 의심의 그늘 사이로 희망의 불씨가 반짝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쩌면 정말로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죠.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여정이 피치를 위한 답을 찾을 뿐만 아니라 제 오랜 신념과 편견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밀고 나갈 각오가 생겼죠. 피치를 위해,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세상에 진짜 변화를 가져올 기회를 위해서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제 마음속에는 제가 막 발견하기 시작한 이 도시에 대한 환상이 가득했어요. 아직은 것만 살짝 핥았다는 걸 알지만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어 있었죠. 배우고 성장하면서 전에 없이 저 자신에게 도전해보려고요.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가슴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마음으로 저는 예상치 못한 여정의 다음 장을 펼쳤어요. 그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될지 궁금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기대감이랑 긴장감이 뒤섞인 채로 일어났어요. 오늘은 제가 한국의 제품 안전 기준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날이었거든요. 과연 제 의심이 맞을까? 아니면 정말로 소비자, 특히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을 발견하게 될까 궁금했죠. 호텔 근처에 있는 아늑한 카페에서 재석 씨를 만났어요. 거기서 김모락모락 나는 녹차 한 잔이랑 맛있어 보이는 페이스트리들을 앞에 놓고 앉았죠. 향기로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면서 도자기 컵의 예술성이랑 혐의에서 춤추는 섬세한 맛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도 정성과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석 씨는 제가 감탄하는 걸 보더니 따뜻하게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아름다움과 기능이 함께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차 한 잔이든 아이 장난감이든 우리는 안전하고 실용적일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사용하기에도 즐거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이 철학은 저한테 깊이 와닿았어요. 엄마로서 저는 항상 피치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주고 창의력도 키워줄 수 있는 장난감이랑 제품을 찾아왔거든요. 재석 씨가 이런 생각을 그렇게 멋지게 표현하는 걸 듣고 한국의 디자인과 제조 방식을 새롭게 느끼게 됐죠. 우리가 대화를 이어가면서 재석 씨는 KC마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KC마크는 저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처음 불러일으켰던 종합적인 제품 안전 시스템이에요. 그는 KC마크가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의무인증 제도라고 했어요. 품질 안전성 성능에 있어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는 거죠. 인증 과정이 아주 까다로워요. 재석 씨가 강조하면서 시험과 검사의 다양한 단계를 보여주는 상세한 안내 책자랑 도표를 보여줬어요. 제품들은 화학 분석 내구성 평가 모의 사용 시나리오 같은 여러 시험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래야 KC 인증을 받고 매장에서 판매될 수 있죠. 저는 열심히 듣고 메모도 하면서 재석 씨가 인증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마다 질문도 했어요. 그가 이 주제에 열정적인 게 분명했고 그 열정은 전염성이 있었어요. 한국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이는 세심한 노력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됐죠. 그런데 재석 씨 설명에 감사했지만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려면 직접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재석 씨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KC마크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직접 보기 위해 장난감 공장이랑 시험 연구소 그리고 어린이 매장을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처음 간 곳은 서울 외곽에 있는 큰 장난감 공장이었어요. 안전모랑 안전조끼를 입으면서 저는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었죠. 공장이라고 하면 늘 어둡고 더럽고 과로에 시달리는 직원들과 부족한 설비만 가득할 거라고 상상했거든요. 근데 생산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하고 밝고 질서정연한지에 놀랐어요. 말끔한 유니폼을 입고 업무에 집중하는 직원들은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각 장난감을 꼼꼼하게 조립하고 검사했고 그들의 동작은 정확하고 신중했죠. 재석 씨는 이 공장이 엄격한 품질 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 검사 지점과 무작위 검사를 통해 모든 제품이 최고 수준을 충족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성형에서부터 페인트 칠 포장까지 다양한 부서를 둘러보면서 사용되는 기술과 자동화 수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로봇팔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컴퓨터화된 시스템이 생산 과정의 모든 단계를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늘 상상하던 낡고 위험한 공장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 다음엔 최첨단 시험 연구소에 갔는데 거기서는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평가를 했어요. 장난감들이 떨어지고 비틀리고 물에 잠기는 걸 보면서 실제 사용 시에 마모와 손상을 그대로 재현하는구나 싶었죠. 흰 가운을 입은 화학자들은 유해 물질의 흔적이 있는지 재료를 분석했고 기술자들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의 제품을 노출시켰어요. 평가의 엄격함과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력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장난감처럼 단순해 보이는 물건에 이렇게 많은 노력과 자원이 투입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재석 씨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데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는데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유명한 어린이 매장이었어요.
진열된 장난감이랑 게임 교육용품들을 보면서 그 다양성에 감탄했죠. 각 제품마다 KC 마크가 붙어 있었는데 제가 인식하고 감사하게 된 안전과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제가 아름답게 만들어진 나무 퍼즐을 집어들자 매장 직원이 다가와서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녀는 이 매장에서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엄선해서 판매한다고 설명했죠. 단순한 사업적 결정 이상으로 그들이 섬기는 아이들과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헌신이라는 게 분명했어요. 하루 종일 한국의 제품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면서 점점 더 존경심과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제가 목격한 그 세심한 관심과 전문성 헌신은 정말 놀라웠고, 미국에서 익숙했던 좀 더 느슨하고 엉성한 기준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죠. 차 한 잔을 더 마시면서 정리하려고 카페로 돌아왔을 때 재석 씨는 제 시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나 봐요. 받아들이기엔 너무 방대한 내용이죠. 그가 자부심과 열정으로 빛나는 눈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문화의 안전의 가치가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에요. 단순히 규정이나 검사에 관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감에 관한 근본적인 믿음인 거죠. 그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어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 소중한 선물을 지키는데 사회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의 경험을 되새기면서 새로운 희망과 영감을 느꼈어요. 한국은 아이들이 한 나라 전체의 공동 노력으로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죠. 피치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보살핌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제가 동참하고 싶은 비전이었어요. 여정이 아직 멀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물어볼 질문도 배울 교훈도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거기 앉아서 차를 홀짝이며 재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목적의식이 생겼어요.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친절에 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예상치 못한 모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발견과 성장, 그리고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 기회로 가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재석 씨와 한국,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아름답고 놀라운 여정을 위해 잔을 들었어요. 그 다음 며칠 동안 전 한국 문화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재석 씨의 통찰력과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이 저를 이끌어 주었죠. 새로운 경험, 대화, 발견의 순간마다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고 존경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뿌리 깊은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책임감이에요. 이는 국가가 아이들의 행복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어린 시절부터 한국 아이들은 안전, 품질,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배워요. 이런 가치관은 성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화되죠. 저는 지역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제품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수업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호기심과 열정으로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KC 마크의 의미와 아이들이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걸 집중해서 들었죠. 학생들이 열심히 손을 들고 질문에 답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걸 보면서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5살이나 6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이미 비판적 사고 능력과 소비자 인식을 배우고 있었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많은 어른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였거든요. 선생님은 상냥한 얼굴에서 부드러운 태도로 학생들이 질문하고 우려를 표명하도록 격려했어요. 아이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주변 세상에서 변화를 만들 힘이 있다고 강조했죠. 그건 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준 힘과 책임감의 메시지였어요. 수업이 끝나갈 때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제게 다가왔어요. 한국에서는 교육이 강하고 건강한 사회의 토대라고 믿어요. 아이들이 정보에 입각하고 적극적이며 책임감 있는 시민이 되도록 가르침으로써 우리 모두의 더 밝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라고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설명했어요. 그 말은 제가 여정을 계속하면서 지역센터를 방문하고 동네 모임에 참석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가진 가족들과 교류하는 동안 계속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한국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든 단합과 공동의 목적의식에 감명받았죠. 한 지역센터에서는 부모, 교육자, 지역 공무원이 모여
아동 안전에 대한 최신 동향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어요. 참가자들이 통찰과 경험 그리고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 열정과 헌신이 물씬 느껴졌어요. 결함이 있는 유모차 때문에 아기 아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을 뻔했다는 한 젊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죠. 그 엄마는 비난하거나 보복을 추구하는 대신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순간 한국의 제품 안전접근법의 진정한 힘은 엄격한 시험과 인증 과정뿐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국민의 흔들림 없는 헌신에 있다는 걸 깨달았죠. 회의가 끝날 무렵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에 둘러싸였어요. 아이들을 위해 산 제품이 엄격한 시험을 거쳤고 정부와 시민이 모두 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기에 느끼는 안도감에 대해 말씀하셨죠. 착한 눈망울을 가진 한 아버지는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한국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이 부모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걸 이해해요.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몫해야 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씀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가슴은 벅차고 머릿속은 새로운 생각과 관점으로 붐비는 것 같았죠. 뉴욕에서 겪었던 엄마로서의 외롭고 고립된 경험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에 압도되고 부적절하다는 기분이 들곤 했죠. 반면 한국에서 목격한 공동체 의식과 공동 책임감은 제게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으며 서로 지지하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모든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일깨워줬죠.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위해 앉았을 때 새로운 목적 의식과 결단력이 가득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기서 배운 교훈과 맺은 인연이 영원히 함께 할 거란 걸 알았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